제4권 영웅의 길 제31장 유랑의 시작. 이겼다. 진목공은 감개무량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싸움이었다. 실제로 전투는 진나라 쪽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진목공 자신이 진장 한간에게 포로가 될 위급지경까지 가지 않았던가. 하지만 하늘은 살아있었다. 진목공은 이번 싸움의 승리를 하늘의 덕으로 돌렸다. 행운과는 다르다. 포로가 되기 직전 진나라 대부 경정이 나타나 한간에게 진해공의 위급을 알려 떠나가게 한 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체불명의 300여 용사들의 출현 또한 하늘이 진목공을 도와주심이었다. 300 용사를 불러들여라. 누군지 궁금했다. 은혜를 갚고 싶기도 했다. 300 장사들이 일제히 영체 앞에 이르러 진목공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인데 과인을 죽음의 마당에서 구출해 주었는가? 진목공의 감격 어린 물음에 우두머리인 듯한 장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저희들은 도둑입니다. 도둑. 주공께서는 지난날 주공이 아끼시던 말들을 잃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말. 오래전의 일이었다. 진목공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양산 기슭으로 사냥을 나간 적이 있었다. 그날 밤 나무 밑에 메어두었던 애마 여러 마리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진목공은 관리들을 시켜 말을 찾아오게 했다. 관리들이 기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였다. 계곡에서 들사람 300여 명이 모여 앉아 말고기를 먹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진목공의 애마를 훔쳐 잡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관리들은 몰래 돌아가서 진목공에게 자신들이 본 광경을 그대로 전하며 아뢰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군사를 보내면 그 말 도둑놈들을 모조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목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차피 말은 죽었질 않았느냐. 죽은 말 때문에 산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없다. 나는 짐승을 소중히 하고 사람을 천시하는 임금이 되고 싶지는 않다. 좋은 술 수십 독을 싣고 가서 그 들사람들에게 주고 오너라. 관리들은 진목공의 분부대로 술 수십 독을 수레에 싣고 기산 계곡으로 갔다. 그들은 들사람들에게 술독을 내주며 말했다. 우리 주공께서 말씀하시길 술 없이 말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상한다. 그러니 이 술과 함께 말고기를 먹어라. 하셨다. 관리들을 보고 달아나려던 들사람들은 뜻밖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꿇어 엎드렸다. 우리가 한순간의 욕심을 못 이겨 말을 훔쳐 잡아먹었는데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좋은 술까지 하사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이까? 그 뒤 진목공은 그 일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들사람들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의 들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주공께서 진을 친다는 소문을 듣고 은혜를 갚기 위해 한원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때가 늦지 않아 주공을 구할 수 있게 된 것만이 다행일 뿐입니다. 들사람의 말을 듣고 진목공은 새삼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 옛말에 왜 심은데 왜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리질 않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들사람들도 오히려 옛 은공을 잊지 않거늘. 도대체 진해공은 어찌 된 사람인가? 진목공은 들사람들에게 비단과 황금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들사람들은 선물을 극구 사양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진목공은 장수들을 점검했다. 모두 영체 안에 모였는데 도안이와 맨손으로 싸우던 건병만이 보이질 않았다. 건병을 찾아라. 진나라 군사는 사방으로 흩어져 건병을 찾기 시작했다. 용문산 기슭의 한 토굴 속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군사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굴 속엔 건병과 도안이가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기진맥진하여 누워 있었다. 그런데도 서로 멱살을 움켜잡은 채 놓지 않고 있었다. 군사들은 겨우 두 사람을 떼어놓은 후 각기 수레에 싣고 영체로 돌아왔다. 건병의 부상은 심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 없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진목공은 안심했다. 건병과 맞수일 정도로 장사인 도안이에 대해 호기심이 일었다. 이 장수를 아는 자가 있느냐? 공자 집이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들여다보고 아뢰었다. 이 사람은 역사 도안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를 내 밑에 두고 쓰면 어떻겠는가? 공자 집이 고개를 내저었다. 진나라의 어린 군주 탁자와 이극을 죽인 자가 바로 이 도안이입니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이자를 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일 것입니다. 진목공은 공자집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도안이는 눈을 반쯤 뜬 채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당했다. 개선하는 진군의 행렬 뒤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진나라 대부들이었다. 그들의 형상은 흡사 들판을 헤매는 유령 같았다. 그들은 엄밀히 말해 포로라고는 할 수 없었다. 붙잡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주공인 진해공을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포로가 된 진해공과 함께 행동하기 위해 자청하여 진군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객사, 한간, 양유미, 가복도, 극보양, 극걸 등등 모두가 망명 시절부터 진해공과 함께 지내오던 가신들이었다. 못난 놈이 신하들은 잘 두었군.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진목공의 감상이었다. 대관절 저런 군주에 어디가 좋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뭔지 모를 감동이 그의 가슴을 스쳐갔다. 황하를 건너 옹주 접경에 이르렀다. 그곳부터는 진해 영토다. 영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진목공은 진해공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중신들을 불러 모았다. 처리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었다. 죽이는 것, 진으로 데리고 가는 것, 진으로 돌려보내는 것. 중신들의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졌다. 진해공은 악덕 군주입니다. 죽여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공자집이었다. 진해공을 살려두어서는 두고두고 진해 해악만 끼칠 거라는 것이었다. 굳이 죽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옹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손지의 의견이었다. 아무리 못나고 패악한 군주라고는 하지만 진나라의 임금이다. 타국의 임금을 함부로 죽여 공연히 진나라 백성들의 원한을 살 필요는 없다. 일단 도성으로 데리고 가 진의 반응을 보자는 것. 이것이 공손지의 의도였다. 죽일 것인가, 데리고 갈 것인가. 이 2가지 처리 방법을 놓고 진목공은 고민했다. 어렵군. 그러는 사이 공자집과 공손지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거듭 내세우고 있었다. 신은 무작정 진해공을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중위를 진해공 대신 진나라 군위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중위의 어질문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도한 자를 죽이고 어진 이를 올려 세우면 진나라 백성들도 모두 우리의 은혜에 감복할 것입니다. 진은 대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해공을 포로로 하는 순간부터 진나라 백성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렸습니다. 모두들 우리 진을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진해공을 죽이면 그들의 분노는 더할 것입니다. 결코 진해공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진목공과 그 중신들이 진해공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한창 논의하고 있을 때였다. 뜻밖으로 도성에서 여러 명의 내시들이 진목공을 찾아 영대까지 찾아왔다. 너희들이 여기까지 웬일이냐? 진목공은 놀라서 물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은 한결같이 상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키가 세상을 떠났는가?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고 있었다. 진목공은 차마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내시들을 내려다보기만 했다. 내시들이 진목공에게 절을 올리고 나서 말했다. 주공께서는 군부인 모키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속히 아뢰도록 하라. 지금 도성 안궁중에서는 군부인께서 자진하려 하고 계십니다. 모키가 자진을. 내시들이 전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모키는 진목공의 부인이자 진해공의 누이동생이다. 그녀는 친오라비 신생을 닮아 마음이 어질고 형제들 간의 우애의 정이 깊었다. 따라서 그녀는 진의 한원대전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진목공이 한원대전에서 승리하여 진해공을 포로로 잡아 귀국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오라버니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모키는 이내 상복을 입고 머리에 하얀 천을 둘렀다. 그러고는 후원에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게 하고는 어린 나이의 세자 앵과 그 동생 홍, 딸 간벽 등을 데리고 그 위로 올라가 내시들을 불러 말했다. 나의 주인이시자 이 나라의 주인이신 진목공께 내 말을 전하여라. 하늘이 재앙을 내리시어 나의 시집인 진나라와 친정인 진나라가 우호를 잃고 서로 싸워 마침내는 친정 오라비인 진해공이 포로의 몸이 되었다. 이는 곧 나의 불행이요 두 나라의 불행이다.
만일 진해공이 죽거나 도성으로 끌려 들어온다면 나는 이 장작더미에 불을 지펴 이 아이들과 함께 다 죽을 것이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오로지 주공께 달렸으니 너희들은 가서 나의 이 마음을 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진해공을 살려 돌려보내지 않으면 자신도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협박 어린 애원이었다. 내시들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진목공은 크게 놀랐다. 모키는 참으로 어질도다. 진해공이 모키에게 맹세한 내용도 지키지 않았건만 모키는 오라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려 하는구나. 진목공은 새삼 자신의 부인인 모키에게 감동을 느꼈다. 내 어찌 못난 진나라 군주로 인해 어진 내 부인을 잃을 쏜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진해공을 이곳 영대에다 가두어 두어라. 다음 일은 차후에 의논하여 정하리라. 진목공은 군사들에게 명하여 진해공을 영대의 초막에 가두어 두고 엄중히 지키게 하였다. 이때부터 영대는 감옥으로 변하였다. 진목공은 일단 도성인 옹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같은 진목공의 조치에 진나라 과격파 신하들은 불만이 많았다. 공자집을 비롯한 반진나라파 중신들은 연일 진목공을 찾아가 간언했다. 진해공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들은 내가 상복 입는 모습을 보고 싶은가? 진해공을 죽이면 모키가 죽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진목공은 모키의 상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목공과 과격파 중신들은 좀처럼 타협을 보지 못했다. 그럴 때 공손지가 절묘한 타협안을 내놓았다. 진해공 대신 그 아들인 세자 어를 인질로 잡아두면 진해공은 감히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뒷날 세자 어가 군의를 계승했을 때 그에게도 덕을 베풀면 진나라는 대대로 우리 진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공손지의 말을 들은 진목공은 모처럼 만에 얼굴을 환하게 폈다. 그렇게 하면 모키의 목숨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체면도 살고 진의 원망도 면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즉시 공손지를 진해공이 갇혀있는 영대로 보냈다. 잔인하고 포악한 자일수록 겁이 많게 마련이다. 진해공 역시 누구보다도 공포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진목공이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몰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간을 볼 때마다 모키를 원망하곤 했다. 지난날 진이 우리에게 청혼했을 때 사소가 점을 쳤는데 그때 사소가 말하기를 영씨가 희씨를 처부수고 조카가 고모에게 의지합니다. 장차 진과 진 사이가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이번 혼사를 허락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점괘가 딱 들어맞았다. 그때 성군께서는 사소의 말을 받아들여 나의 누이 동생을 진목공에게 시집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한간은 어처구니가 없어 멀거니 진해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주공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어찌 진과 통혼한 것 때문이겠습니까? 만일 모키가 진목공에게 시집가지 않았더라면 어찌 주공께서 군위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주공께서 군위에 오른 후 도와준 사람들을 배신하고 친한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았던들 진목공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간의 직설적인 대답에 진해공은 대답할 말을 잃고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럴 때 진목공의 특사 공손지가 영대로 찾아왔다. 그대를 진으로 돌려보내겠다. 대신 그대는 우리에게 바치기로 약속한 하남의 5성을 헌상하고 세자 어를 인질로 보내라. 그리하면 그대는 언제든지 자유의 몸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공손지로부터 진목공의 말을 전해 들은 진해공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날 희망이 있음을 알고 얼굴을 밝게 폈다. 진해공은 신복부와 그거를 불러 명했다. 너는 먼저 본국으로 돌아가 여의생에게 진나라의 요구 조건을 말하고 속히 과인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고 이르라. 그걸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황하를 건너 진으로 귀국하였다. 진의 수도 강성에는 한원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대부들이 남아 세자 어를 보좌하고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여의생. 여의생은 진해공의 망명 시절부터 줄곧 따라다니며 보필했던 가신단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걸로부터 진해공의 명을 전달받은 여의생은 진해공의 방면을 위해 부지런히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극예와 의논한 끝에 진나라에게 건네줄 하남의 5성의 지도와 땅 문서를 챙겨 진의 수도인 옹성으로 향했다. 이것이 황하 남쪽의 5성입니다. 세자어는 어째서 데리고 오지 않았는가? 진목공에 추궁하는 듯한 물음에 여의생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국내가 어지럽습니다. 우리 주공께서 입경하시는 날 세자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약은 원만히 체결되었다. 진목공은 여의생이 가지고 온 하남의 5성 지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영대에 갇혀있는 진해공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진해공은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9월에 포로가 되어 그해 11월에 방면되었으니 3개월 만에 귀국이었다. 진해공이 귀환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강성의 대부들은 아연 활기를 띠었다. 그들은 곧 진해공을 영접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대부 경정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경정은 진해공이 진흙탕에 빠져 구원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기를 거절했던 사람. 그 때문에 진해공이 진해 포로가 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진해공은 귀국하여 경정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주공의 성품으로 보아 자네를 죽일 것이 틀림없네. 차라리 타국으로 달아나는 것이 낫질 않겠는가. 동료 대부 아석이 경정을 찾아가 충고했다. 그러나 경정은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당당하게 말했다. 군사가 패하면 죽는 것이 정칙이고 장수가 포로가 되면 죽는 것이 정칙이네. 내가 고의로 주공을 포로가 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나로 인해 주공께서 큰 곤욕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네. 이것은 신하로서 가장 큰 죄일세. 만일 주공께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는 나 혼자서라도 진으로 쳐들어갈 작정이었네. 어차피 죽기로 결심한 몸. 내가 형벌을 받음으로써 주공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네. 어찌 내가 타국으로 망명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정의 모습이 아석의 눈에는 거인처럼 비쳤다. 아까운 사람이 죽는구나. 이윽고 진해공이 강성교회에 당도했다. 세자어를 비롯하여 극예, 사마설, 아석, 경정, 발제 등이 성 밖으로 나가 진해공을 영접했다. 진해공은 수레에 탄 채 신하들이 나열해 있는 한가운데를 지나갔다. 문득 눈길이 한 사람의 얼굴에 감어졌다. 그 사람은 어깨를 편 채 당당하게 서 있는 경정이었다. 저놈이 아직 살아있었군. 진해공은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마부에게 수레를 멈추게 했다. 가복도를 불러 명했다. 경정이란 놈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진해공은 자신의 앞에 선 경정을 무서운 눈길로 노려보았다. 뻔뻔스런 놈.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나를 영접하려고 여기까지 나왔는가? 경정은 차분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주공. 신은 주공께 3번 간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공은 곡식을 보내지 않아 진의 원망을 샀고 마침내는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진군을 맞이하여 화평을 청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공은 화평을 청하지 않고 북을 울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패했습니다. 경정은 말을 이었다. 세 번째는 소사 대신 본국산 말을 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주공께서는 기어코 소사로 하여금 병차를 몰게 하여 진흙탕에 빠지셨습니다. 신이 3번 간한 것은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신의 충성이 이처럼 지극한데 어찌 주공을 배울 수 없겠습니까? 저놈의 주둥아리는 아직도 여전하구나. 할 말을 하는 것이 충신의 직분. 신이 여기 나온 것은 죽음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에게는 죽어야 할 3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충성스런 말을 주공께서 들어주지 않았으니 듣도록 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죄이고 점괘에 신이 차우를 맡아야 한다고 나왔으나 신이 차우를 맡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죄이며 주공을 구출하려고 다른 장수를 부르러 간 사이 주공께서 적에게 사로잡혔으니 주공을 구출하지 못한 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주공께서는 신에게 죽음의 명을 내리십시오.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내뱉는 경정의 모습이 진해공의 눈에는 여간 곱깝고 얄밉게 비치지 않았다. 내 놈 스스로가 죽어야 할 이유를 잘 알고 있으니 다행이로구나. 오냐.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사마설은 뭐라고 있느냐. 어서 저자의 목을 베지 않고. 사마설이 달려나와 칼을 뽑았다. 경정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었다. 모두들 경정의 그러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으나 진해공의 차가운 눈길을 보는 순간 입을 열기를 포기했다. 마침내 사마설의 칼이 허공에 번뜩였다. 순간 경정의 목은 땅으로 굴러떨어지고 뿜어져 나오는 선혈이 주변을 붉게 물들였다. 보라.
군주를 능멸하는 차의 말로는 이러하다. 진해공이 수레에서 일어나 사방을 향해 외쳤다. 벼랑간 하늘이 어두워졌다. 난데없이 바람이 몰아쳐왔다. 사냐가 괴상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밝게 비치던 해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검은 구름만 가득히 몰려들었다. 대부들 사이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었다. 그날 동료 대부 아석은 경정의 목과 시체를 수습하여 산기슭에다 잘 묻어주었다. 세자 어가 진나라 수도 옹성으로 떠나갔다. 진해공 대신 인질로 들어간 것이다. 꿈이 무너졌다.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그의 꿈은 무너졌다. 이제는 진에게 목이 잡힌 꼴이나 마찬가지 신세다.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다. 진해공은 복수를 꿈꾸었다. 그러나 힘이 없었다. 오랫동안의 흉년과 무모한 전쟁으로 국력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다. 진해공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매일 밤 진나라의 공격을 받는 꿈을 꾸었고 자신이 군위에서 쫓겨나는 꿈도 꾸었다. 그날 밤도 꿈을 꾸었다. 누군가가 강성으로 쳐들어왔고 진해공 자신은 성 밖으로 쫓겨났다. 교회 언덕에 올라 강성을 내려다보니 한 사람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경하고 있었다. 그랬다. 강성으로 들어가 새로이 군위에 오른 사람은 공자 중이었다. 중이가 돌아왔다. 진해공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깜깜한 방. 진해공은 공포의 눈길로 방의 어둠을 오래도록 노려보았다. 다음 날 아침 진해공은 모신 그개를 불렀다. 중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다던가? 난데없는 물음에 그개는 두 눈을 깜빡거렸다. 진해공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하려는 깜빡임이다. 장구여라는 적족의 딸을 아내로 삼아 자식까지 낳았다고 들었습니다만. 12년이나 되었군. 중이가 망명한 지 말일세. 아,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정착할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는가? 다른 소식이라도? 내가 진나라 영대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상한 소문을 들었지. 진목공이 나 대신 중이를 진의 새 군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소문을 말일세. 그제야 그게는 진해공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눈치챘다. 그것은 진목공이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지요. 그대는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군. 진해공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미 그게의 머릿속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눈의 깜빡임이 한결 빨라졌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중이가 죽지 않고 외국에 망명해 있는 한 주공께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겠지요. 후환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이 기회에 중이를 죽여 없애버리십시오. 방법이 있는가? 중이가 망명해 있는 적 땅을 쳐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안 돼. 진의 개입을 초래할 뿐이야. 그렇다면 암살입니다. 암살이라 누가 하면 좋을까? 내관 발제라면 기꺼이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내관 발제. 지난날 진원공의 명을 받고 중이를 죽이기 위해 포읍으로 갔다가 담장을 넘어 도망치는 중이의 옷소매 자락만 끊어가지고 온 검술의 명인이다. 발제라. 그는 중이를 죽이려다 실패한 사람. 당연히 중이가 귀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겠지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중이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렇군. 진해공은 즉시 내관 발제를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조용히 들어와 고개 숙이는 발제를 향해 진해공이 대뜸 명했다. 사흘 안에 적당으로 떠나라. 그대가 할 일은 중이의 목을 가지고 오는 것. 필요하다면 이 황금으로 자객들을 사라. 진해공은 발제 앞에 황금 100일을 내던졌다. 순간 발제의 눈에 광채가 일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가는 발제의 등 쪽을 향해 진해공이 던지듯 한마디 덧붙였다. 성공하고 돌아오면 높은 벼슬을 내리리라. 호돌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객이다. 그는 진원공의 죽음과 동시에 은퇴하였다.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가는 내 몸만 더럽혀진다. 그의 판단은 옳았다. 진원공의 죽음 이후 이극의 해제와 탁자의 참사를 보았고 진해공의 귀환을 보았다. 진해공은 호돌의 제출사를 간곡히 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암군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화뿐이다. 이번의 판단도 정확했다. 이극이 참살당하는 변을 보았고 이어 비정과 치려대부의 몰살도 목격했다. 한원대전의 패배와 진해공의 구금 생활은 일찍이 과거니 예견했던 일이기도 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호돌은 세상 일을 달관한 듯 조용히 지냈다. 진해공의 악정에도 극에, 여의생의 전횡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호돌의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니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호돌 쪽에서 먼저 포착했다. 내관 발제가 강성 안팎을 들락거리며 황금을 모래 뿌리듯 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었다. 발제라면 공자중이를 죽이려다 실패한 내관임을 호돌이 어찌 알지 못하랴. 무엇에 쓴다더냐? 칼 쓰는 자들을 모으는 모양입니다. 좀처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호돌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만큼은 극도의 불안한 표정을 보였다. 중이 공자를 노린 자객. 비록 은퇴한 몸이었으나 궁중에는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호돌은 그중 가장 나이 많은 내관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발제에 관한 일을 탐지했다. 아니나 다를까? 내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날아들었다. 주공께서 발제에게 중이 공자를 암살하라는 밀명을 내린 모양입니다. 사흘 후에 발제가 적당으로 떠날 예정이랍니다. 호돌은 급했다. 그는 밀서를 써서 가제에게 내주며 말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이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적당으로 달려가 이 편지를 전하라. 봄. 바야흐로 숲속에 쌓인 눈들이 녹아 바위 틈으로 스며드는 계절이었다. 아직 산간의 바람은 차갑다. 한때의 사람들이 고원을 따라 내달리며 활을 쏘아대고 있었다. 12년 전 고국인 진을 떠나 북쪽의 외로운 땅적으로 숨어 들어온 공자중이와 그 가신들이었다. 타국에서의 망명 생활. 고독과 울분과 절망의 나날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사냥이다. 달리고 쏘고 또 달리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중이도 호원도 조세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다. 불문율이 된 것이다. 그날도 그들은 백적 부락을 벗어나 드넓은 고원 벌판으로 나왔다. 바람이 찼으나 이미 추위에 익숙해진 그들에게는 훈풍처럼 따스하게 여겨졌다. 벌써 봄이로군요. 말 위에서 호원이 외쳤다. 10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역시 말을 탄 중이가 화답했다. 봄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절이지. 적당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승마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다. 적족인들보다 더 능숙하게 말을 다룰 줄 알았다. 호원이 중이 가까이 다가왔다. 올해는 좋은 소식이 올까요? 중이는 대답 대신 진해 수도 강성이 있는 남쪽 저편의 협곡을 내려다보았다. 대여섯 개의 검은 점들이 위수 강변을 따라 바람처럼 달리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호모와 계자추, 선진, 위주 등일 것이다. 중이는 호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곧 진해공의 악정 소식이 아니겠는가. 지난해 진해공이 한원대전에서 패하여 진해포로가 되었을 때 이곳 망명가신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었다. 귀국할 절호의 기회. 강성이 비어있음을 이용하여 귀국하면 쉽게 진해 정권을 탈취할 수 있으리라. 중이라고 어찌 그것을 모를 것인가. 하지만 그는 고개를 내젓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모두가 아쉬워했지만 호원, 조세만은 중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러나 역시 아쉬움은 남아있었던가. 좋은 소식이 올까요? 하고 묻는 호원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드러나 있었다. 점들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호원의 눈이 그것들에 고정되는가 싶더니 눈동자가 커졌다. 저 사람은, 저건 호모, 그 옆엔 계자추고. 낯선 사람이 하나 끼어 있군. 중이도 호기심에 찬 눈길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을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했다. 도련님, 자네는? 그랬다. 호모와 계자추 등이 앞장세워 데리고 온 사람은 호돌의 밀서를 가지고 온 가제였던 것이다. 가제는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쓰러질 듯 지쳐 있었다. 온몸이 땀과 먼지투성이었다. 우선 호돌나리의 전갈부터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호원에게 건네주었다. 편지를 받아든 호원은 불안한 표정부터 지었다. 아버님께서는 웬만하면 편지를 쓰시는 성격이 아닌데. 어서 읽어보게. 중이가 재촉했다.
호원은 봉함을 뜯고 호돌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지금 진해공이 중이 공자를 암살하기 위해 내관 발제를 자객으로 삼아 사흘 후에 적당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너희 형제는 공자에게 이 일을 알리고 속히 타국으로 피신하라. 머뭇거리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할 것이다. 편지를 읽고 난 호원과 호모 형제는 크게 놀랐다. 반면 중이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호가 내게 자객을 보내다니. 아버지 진원공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갔다. 하지만 동생인 이호마저 군위에 올라 자신을 제거하려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려 들고 진의 공실은 피에 굶주린 화신들인가. 모두들 사냥터에서 철수하여 백정마을로 돌아왔다. 함께 사냥을 나갔던 사람들은 물론 마을에 남아있던 가신들까지 진해공이 자객을 보냈다는 소문을 듣고 속속 중이의 방으로 모여들었다. 중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조쇠가 중이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백정마을을 떠나자는 의견이다. 모두들 침묵했다. 그래도 12년간 머물렀던 곳이다. 이곳에 와서 결혼하고 가정까지 꾸민 젊은이들도 있다. 선뜻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방아는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가 마침내 중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에 온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소. 나의 처자가 모두 이곳에 있으니 여기가 곧 나의 집 아니겠는가. 중이의 눈길은 적종 마을에 와서 가정을 꾸민 사람들의 얼굴에 가 머물러 있었다. 중이 자신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가정이 있는 가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 떠나야 할 정당한 명분을 가신들 스스로에게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런 면에서 호원은 가신단의 우두머리다운 관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신들의 행복과 안정을 염려하는 중이의 마음을 읽고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공자가 이곳 백적으로 망명하신 것은 가정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차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큰 포부를 품고 임시로 와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발제가 일깨워준 것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결코 발제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을 위하여 이곳을 떠나는 것뿐입니다. 모두가 호원의 말에 수긍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중이는 조세와 호원에게 무언의 고마운 눈길을 보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초가 좋질 않겠습니까? 조세의 대답이었다. 초는 남방의 초강대국. 이미 야만의 종족이라고 비웃는 시대는 지나갔다. 중원의 한 제국으로서 어엿한 위치를 굳히고 있었다. 기회가 닿아 초나라가 도와준다면 중이의 귀향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다. 조세가 초나라를 거론한 것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것이리라. 호원 역시 초를 생각하고 있었음인가.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나 중이는 이미 생각해둔 것이 있었다. 그는 좀 전과는 달리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제로 가겠다. 제 나라는 동방의 대국. 초와는 라이벌 관계다. 현재의 패자국이기도 하다. 다만 거리가 먼 것이 흠이다. 중이가 제 나라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은 관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였다. 제환공이 폐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관중의 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관중이 세상을 떠났다. 후임 재상인 공손스풍도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그 후 포숙이 재상직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제나라 정치는 상당히 침체 상태인 모양이다. 이럴 때 내가 제 나라 재상직을 맡으면 중이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가정을 해보았다. 재능과 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다. 관중이 이루어 놓은 폐업을 지킬 능력 정도는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가 제나라로 간다고 해서 곧장 재상직에 오를 수는 없겠지만 제환공은 타국의 망명객을 유난히 후대한다고 들었다. 보다 쉽게 기회는 찾아오리라. 단 한 가지 중이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이 있었다. 제환공을 모신다는 것은 곧 진의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의미.
다시는 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중이의 마음을 가신들이 알면 얼마나 아쉽고 애통해할 것인가.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진해공은 한원대전의 패배 후 포로가 되었으나 목숨을 부지하고 귀국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진목공이 아직까지 진해공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서방의 강국인 진이 진해공을 인정하는 한 중이가 진으로 돌아갈 희망은 어디에고 없다. 그럴 바에는 천하 폐업을 이룬 제환공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가신들을 위해서도 낫지 않겠는가. 제 나라로 가자. 중이는 다시 한번 말했다. 슬픔을 숨긴 단호한 음성이었다. 호엄마는 중이의 단호한 음성에 담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안 됩니다. 하고 소리치지 않았다.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중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중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중이의 생각에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좋습니다. 제 나라로 갑시다. 호원은 쾌활한 어조로 동조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다음 망명지는 정해졌다. 공자께서 제 나라에 눌러 앉으실 생각이 분명한데 그대는 어째서 제 나라로 가자는 공자의 말에 동조한 것이오. 중이의 집을 나서며 조세가 호원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호원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조세를 돌아다 보았다. 공자가 제 나라에서 관직만 받지 않는다면 공자인들 제에 눌러앉을 까닭이 없겠지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이 공자를 제환공의 신하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겠소. 그렇게만 된다면 제 나라로 간들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비로소 조세도 빙긋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중이는 아내 계외와 마주 앉았다. 계외도 이미 마을에 나도는 소문을 들어서 남편 중이가 자객의 칼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중이는 계외의 손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나는 이곳을 떠나 동방의 대국인 제 나라로 가 몸담아야 할 것 같소. 장차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당신은 나 없는 동안이라도 자식들을 잘 길러주오.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험난한 길이오. 언제 자객들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오. 나는 돌아올 것이오. 약속하오.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나도 기약할 수 없구려. 넉넉 잡고 25년. 2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땐 그대도 다른 남자에게 계가하시오. 계외의 눈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다. 하지만 계외도 중이와 함께 지내는 동안 많은 성장을 하였다. 여자의 길을 알았다. 여자의 역할도 배웠다. 영웅을 남편으로 둔 여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제가 비록 아녀자이지만 천하의 뜻을 둔 대장부의 길이 어떠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떠나십시오. 하지만 제 나이 이제 25세. 앞으로 다시 25년이 지나면 파파 할멈이 되어 있겠지요. 어찌 다른 사람에게 또 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식 둘을 데리고 돌아오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부디 성공하여 돌아오십시오. 저는 뒤뜰에 심어둔 노송나무를 공자로 여기고 매일 금이환양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중이가 사는 집 뒤뜰에는 노송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귀족들만이 가묘에 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 서민은 나무는커녕 흙조차 쌓아 올릴 수 없었다. 가묘의 나무 종류에 따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자는 소나무, 제후는 노송나무, 대부는 모감주나무, 사는 회화나무를 심었다. 계외가 노송나무라는 말에 유독 힘을 준 것은 제후의 아내라는 자긍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같은 시각, 중이의 가신들도 가족들과 괴로운 작별의 말을 나누고 있었다. 조세도 마찬가지. 그의 아내는 계외의 언니인 수괴다. 두 자매 모두 장구여 족장의 딸이다. 조세도 수괴에게서 아들을 보았다. 이름은 순. 조세는 중이와는 다른 작별의 말을 던졌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소. 순을 잘 키워주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조세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쳐 주시오. 이튿날 아침, 중이는 호원을 불러 출발 준비를 서두르게 했다. 떠날 총 인원은 70여 명. 모두가 중이의 신복가신들이다. 여행 준비만도 3, 4일은 걸릴 것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발제에 칼을 맞을지도 모른다.
호원은 분주했다. 그는 먼저 호숙에게 타고 갈 수레를 준비하게 하고 그동안 재정을 담당해왔던 이두수에게는 황금과 비단 등의 금품을 챙기게 했다. 그날 오후 생각지도 않은 급보가 날아들었다. 마을을 경계하던 위주와 계자추가 숨이 턱에 차 달려와 보고했다. 호돌나리께서 또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뭔가? 발제가 예정보다 하루를 앞당겨 강성을 떠났다는 전갈입니다. 호돌나리께서는 공자께서 아직 떠나시지 않았으리라 짐작하고 또 사람을 보내 이 급한 소식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저것 채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중이를 비롯한 호모, 호원, 조쇠 등은 깜짝 놀랐다. 발제가 나와 무슨 원수를 적길래 이토록 나를 핍박하는가?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어쩌면 발제는 이미 백정 마을 가까이 당도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집에 들를 것도 없습니다. 곧장 제 나라로 떠나갑시다. 중이와 호원, 조쇠 등은 급한 대로 걸어서 마을을 출발했고 계자추와 위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중이가 떠났음을 알리려고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한참 후에야 가신들은 서둘러 중이의 뒤를 쫓아왔다. 수레를 정비하던 호숙도 겨우 송아지가 끄는 수레 하나를 몰고 중이에게 따라붙었다. 이 덕분에 중이는 겨우 도보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지고 온 수레가 한 대뿐이라 나머지 가신들은 모두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수레에 탄 중이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이상했다. 70여 명이라야 할 인원이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계자추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달아난 모양입니다. 중이는 신음했다. 그런가? 제 나라라면 멀다.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먼 여정.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선뜻 갈 수 없는 길이다. 중이 대신 가족을 선택할 만도 하다. 중이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만하다. 곁에 서 있던 호원은 할 말을 잊었다. 공연히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런데 이두수가 보이질 않는구나. 중이가 두리번거렸다. 이두수는 오랫동안 중이의 재산을 관리해온 재정 담당 가신이다. 이번에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그에게 맡겼다. 중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두수를 찾는 중이의 중얼거림에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결같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중이가 뒤늦게 따라온 호숙을 향해 다시 물었다. 이두수는 어째서 보이질 않는가? 그제야 호숙이 무릎을 꺾으며 울먹였다. 이두수는 공자께서 먼저 떠나신 것을 알고 금은 보화를 챙겨 어디론가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제가 쫓아가 잡으려 했지만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이두수가 도망갔다고? 중이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스쳐갔다. 졸지의 중이 일행은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백적수장이 전별금으로 내준 황금도 모두 이두수가 갖고 가질 않았던가. 아무리 망명객 신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한나라의 공자였다. 적어도 수레 10대 정도는 되어야 체면이 선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수레 10대는커녕 송아지가 끄는 작은 수레 하나에 무일푼 신세. 당장 저녁거리가 없는 처량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무슨 시련인가? 이런 초라한 행색으로 제 나라로 갔다가 제환공으로부터 어떤 멸시를 당할지 모른다. 그는 당당하게 제환공 앞에 서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쩌냐? 이미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을. 공연히 이두수를 잡기 위해 머뭇거렸다가는 발제의 날카로운 칼날을 피할 수 없으리라.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다. 재정 담당관 이두수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가 된 중이 일행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닥친 것은 백정 마을을 떠난 지 열흘쯤 지나서였다. 백정 마을에서 제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황하의 지류인 분수를 건너야 했다. 분수를 건너면 태양산맥이 우뚝 솟아있다. 당시로서는 태양산맥을 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일단 태양산맥 줄기를 타고 황하를 향해 남하해야 한다. 그러다가 태양의 산줄기가 끊어지는 곳에서 동쪽으로 틀면 옛 은나라의 영토. 지금은 위나라 영토이기도 하다. 중이 일행이 태양 산맥 줄기를 타고 황하를 바라본 채 남하하던 중이다. 숲이 우거진 계곡길이다.
중이의 경호 책임자인 위주와 선진이 앞장서서 숲길을 헤치고 있었다.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경계 태세. 언제 자객 발제의 칼날이 날아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라. 내가 내 놈의 멱통을 끊어놓으리라. 위주는 가문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듯 혈기왕성했다. 우악스런 성격, 거침없는 행동. 이것이 위주이다. 이에 반해 같은 젊은이라도 선진은 냉철한 편이다. 조용히 해. 단순히 위주를 억누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오른편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위주도 그 기척을 느꼈음인가. 입을 다물며 몸을 낮추었다. 그와 동시에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퍽. 위주의 숙인 머리 위로 화살 한 대가 날아와 건너편 나무 줄기에 꽂혔다. 비겁하구나 발제. 위주가 소리치며 오른편 숲속을 향해 달려갔다. 안 돼. 엎드려. 선진이 외쳤다. 엎어지듯 위주가 바위 아래로 몸을 숨기는 순간 소낙비처럼 화살이 쏟아져 내렸다. 이미 몇몇 일행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선진은 기는 자세로 위주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발제가 아니야.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오랑캐. 적적. 선진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랬다. 태양 산맥 남단에서 동쪽으로 꺾어지는 이곳은 적적의 영향권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많은 인원은 아니었다. 사냥 나온 적적 부족의 일부와 마주친 것이다. 위주와 선진은 눈짓을 나눈 후 화살이 날아오는 뒤편을 향해 포복하듯 기어갔다. 약 20-30명의 적적이 막 중이의 수레를 습격하려 하고 있었다. 이놈들. 위주가 대뜸 칼을 들고 뛰쳐나갔다. 먼 거리라면 화살을 맞을 염려가 있었지만 근거리에서는 화살을 쏠 여유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창과 칼의 대결을 벌여야 한다. 위주는 진의 최고 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용사. 그는 닥치는 대로 적적 병사를 베어 넘어뜨렸다. 거기에 선전이 가세하자 적적 병사들은 크게 겁을 먹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달아난 방향이 마침 중이의 수레가 있는 곳이었다.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수적으로는 중이 일행이 우세했으나 병기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적적 병사 중 하나가 불화살을 날렸다. 수레에 가서 꽂혔다. 중이가 탄 수레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중이는 호원과 조쇠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피했다. 위주와 선진의 활약으로 적적 병사를 물리치기는 했으나 이쪽 피해도 여간 심하지 않았다. 사상자가 10여 명. 무엇보다도 단 한 대 남은 수레가 불에 타 없어졌다. 불길에 그슬린 중이는 처연한 표정으로 죽어 나자빠진 가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원과 조쇠 역시 부서진 수레 앞에 서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이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할 수 있을까? 30여 명으로 줄어든 중이 일행은 다 헤어진 옷에 터진 신발을 신고 천천히 마을로 들어섰다. 하루 종일 걸었지만 음식 구경을 하지 못했다. 좀처럼 마을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중에 마을을 하나 발견했다. 아직 위나라 영토는 아니었다. 중이의 가신들은 마을로 들어서자 각자 흩어져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굶어야 했다. 음식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혼자 먹지 않고 일단 돌아와 다른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다. 남는 것은 다음 마을로 들어설 때까지의 비상식량으로 사용된다. 이쯤 되면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신세다. 어떤 마을에서는 중이 일행의 몰골을 보고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그런 날은 굶어야 했고 바위 밑에서 잠을 자야 했다. 들풀을 뜯어먹기도 했다. 그러나 중이는 의연했다.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고 처량한 마음이 들어도 처량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라. 황하만 건너면 위나라 수도 초구가 아닌가. 위나라는 주왕실로부터 인정받은 제후국. 진과는 같은 피를 나눈 희성이다. 적어도 중이 일행을 진나라 공자로서 대우해 줄 것이다. 중이는 열심히 가신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실제로 가신들은 중이의 이 말을 믿고 열심히 걸었고 열심히 구걸했다. 마침내 황하가 보였다. 도도하게 흐르는 누런 물결. 이 강만 건너면 고생 끝이다.
모두들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다. 기름진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이 고였다. 황하를 건너자 저편으로 초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때 폐허가 되었던 그곳. 제환공이 위나라를 위해 초구성을 쌓아주었다. 아,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초구의 성문 앞에 섰을 때 중이와 그 가신들은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섰다. 이미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호원이 악을 쓰듯 말했다. 우리는 진나라 공자 중이와 그 가신들이요. 지금 제 나라로 가는 길인데 잠시 귀국의 길을 빌리고자 이곳에 들렀소이다. 잠시 기다리시오. 성문을 지키던 관리 책임자는 궁정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진나라 공자 중이 당시 위나라 임금은 문공. 제환공의 도움을 받아 망해가던 위나라를 다시 일으킨 명군이다. 그러나 위문공은 그다지 도량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그는 적족이라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했다. 16년 전 위나라는 적족의 공격을 받고 패하여 멸망했다. 오랫동안의 도성인 조가를 버리고 또 임시 도성인 조도 버리고 겨우 황하를 건너 초구에다 새 도시를 건설한 바 있었다. 제환공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컸다. 위문공은 제환공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늘처럼 생각했으나 자신을 돕지 않은 타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을 갖지 못했다. 진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초구에 새 나라를 세웠으나 진은 우리를 눈 곳만큼도 도운 적이 없다. 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인상뿐이다. 더욱이 중이라는 자는 오랑캐가 아닌가. 공자 중이는 적족의 피를 타고났다. 모친이 적족인 것이다. 위나라의 철천지 원수 적족의 후예다. 위문공은 눈살을 찌푸리며 수문장에게 명을 내렸다. 진공자를 입성시키지 말라. 위문공의 말을 전해 들은 중이와 그 가신들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중이 자신은 이처럼 초라하고 비참한 감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눈동자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새파랗게 질린 채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위나라, 가신들은 중이가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결코 이 날을 잊지 않으리라. 중이는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듯한 절규를 내뱉고는 휑하니 몸을 돌렸다. 그 뒤를 호원과 조쇠 등이 따랐다. 굶주린 발길들. 그것은 걷는 것이 아니라 끄는 것이었다. 무심한 봄바람만이 그들이 일으키는 먼지를 허공 속으로 휘날릴 뿐이었다. 성벽을 따라 걷던 위주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를 참을 수 없었던지 걸음을 멈추고 중이에게 외쳤다. 위나라 임금이라는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장 달려가서 멱통을 끊어놓고 오겠습니다. 중이는 만류할 힘조차 없었는지 멍한 눈길로 위주를 건네다 보았다. 조쇠가 위로하듯 그런 중이에게 한마디 던졌다. 용이 때를 만나지 못하면 남이 보기엔 한낱 지렁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자께서는 꾹 참으시고 위나라의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위주가 다시 투덜거렸다. 위나라가 주인으로서 손님에 대한 예를 지키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촌가를 약탈해서 먹을 것을 구합시다. 조쇠의 말에 마음을 바꿨음인가. 비로소 중이의 입가에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자를 도적이라 한다. 내가 지금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도적질하면 후일 무슨 낯으로 천하 영웅들을 대할 것인가. 위주는 조금 참도록 해라. 초구성을 나선 지 닷새째 되는 날. 오록이라는 곳에 당도했다. 오록은 지금의 하남성 청풍현 서북쪽 일대. 아침도 못 먹은 상태였다. 모두들 배를 움켜쥐고 들길을 걸었다.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끼어 있어 땅까지도 시커멓게 보였다. 한낮이 지나서 일행은 농부들을 만났다. 그들은 일을 하다가 논둑에 늘어앉아 점심밥을 먹느라 한창이었다. 중이는 도저히 허기를 참을 수 없어 호원을 시켜 밥을 얻어오라고 일렀다. 호원이 농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중 한 농부가 고개를 쳐들며 물었다. 무슨 일이요? 우리는 진나라 사람들입니다. 제 나라로 가는 길인데 길은 멀고 양식이 없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밥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농부가 껄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당당한 사내 대장부들이 제 손으로 벌어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얻어먹을 생각부터 하시오. 우리는 농부들이요. 배불리 먹어야 밭일을 할 수 있으니
남에게까지 줄 밥이 없구려. 우리는 안 먹어도 됩니다. 주인께서 몹시 시장하시니 한 그릇만이라도 동정해 주십시오. 그러자 농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릇에다 흙을 가득 퍼서 호원에게 내주는 것이었다. 이 흙이나 구워서 먹으시오. 호원은 기가 막혔다. 이 같은 모욕과 멸시가 어디 있는가. 일반 거지에게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거늘. 항차 한 나라의 공자 일행에게 어찌 흙을 먹으라고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화가 난 호원이 흙이 담긴 그릇을 받아든 채 호통치려고 할 때였다.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중이가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 없다는 듯 채찍을 뽑아들며 앞으로 달려나왔다. 그는 호원을 밀치고 채찍을 높이 들어 농부를 때리려 하였다. 위나라는 위로는 임금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그때였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호원이 두 팔을 벌리며 재빨리 중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공자! 중이는 분노의 눈길을 가라앉히지 않은 채 호원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방금 전과 달리 호원은 어느새 환한 웃음을 얼굴 가득히 담고 있었다. 그는 그릇을 높이 쳐들어 올리며 말했다. 흙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밥을 얻기는 쉬워도 흙을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 흙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위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 땅에 흙을 그릇에 담아 헌상한 것은 장차 하늘이 중이에게 나라를 내리겠다는 전조다라고 호원은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천하제패의 대업도 그 시작은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이 바로 이 한 주먹의 흙덩이가 아니겠는가. 공자께서는 오히려 저 농부에게 절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호원의 눈에서는 전에 없는 뜨거운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순간 중이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멋진 생각의 전환인가. 흙을 먹을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참을 수 없는 모욕이요 멸시다. 그러나 나라의 상징이요 사직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바꾸면 이것은 엄청난 의미일 수가 있다. 그야말로 하늘의 예언일 수가 있었다. 과연 호원이다. 눈앞으로 환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 했다. 중이는 높이 치켜 올렸던 채찍을 내던졌다. 그러고는 자신을 조롱한 농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호원이 그 뒤를 이어 꿇어 앉았다. 조세도 위주도 선진도 모두 중이를 따라 농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살벌했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엄숙하게 변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농부는 완전히 얼이 빠졌다. 중이 일행이 사라진 다음에도 들판 저편을 향해 멍한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농부 하나가 이렇게 비웃었다. 미친놈들이로구만. 그러나 중이는 농부에게서 받은 흙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했다. 언젠가 이루어낼 천하폐업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후세의 한 시인이 이때의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를 읊은 바 있다. 토지는 나라의 근본, 하늘이 농부의 손을 빌려 중이의 고생을 위로했도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징조를 알았으나 어리석은 농부는 오히려 그를 비웃는구나. 다시 서너 시간을 걸었다. 중이 일행은 정신이 몽롱하여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중이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호모가 일행을 돌아보며 말했다. 잠시 저 나무 밑에서 쉬었다 갑시다. 지칠 대로 지친 중이는 호모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몇몇 사람은 아직 뒤에 처져 당도하지 않고 있었다. 호모가 중이를 위로하기 위해 말했다. 조세에게 고기포 한 조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세가 도착하는 대로 그 고기포로 허기를 면하십시오. 곁에 퍼질러 앉아있던 위주가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고기포가 있다고 하지만 조세 혼자서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인데 어찌 아직까지 남아있겠습니까? 너라면 혼자 먹어 치웠을 테지만 조세는 그럴 리가 없다. 조세는 별다른 사람이요? 헛수고하지 말고 고사리나 캐어 먹읍시다. 모두들 위주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다투듯 고사리를 캐서 삶았다. 이미 지겹도록 먹은 고사리였다. 중이는 이를 악물고 먹으려 했지만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다. 헛구역질만 나왔다. 그때 계자추가 어디서 구했는지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고깃국 한 그릇을 가지고 와 중이에게 바쳤다. 중이는 워낙 허기가 진 상태라 정신없이 그 고깃국을 먹었다. 너무나 맛이 좋았다. 옆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숨에 그릇을 비웠다.
다 먹고 나서야 중이는 궁금증이 일어 계자추를 향해 물었다. 어디서 고기를 구했는가? 계자추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그것은 저의 허벅다리 살입니다. 제가 듣기로 효자는 제 몸을 죽여서까지 부모를 섬기고 충씨는 제 몸을 죽여서까지 임금을 섬긴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 공자께서 너무나 시장하신 것 같기에 제가 허벅다리 살점을 조금 도려내어 국을 끓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이는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흘러내렸다. 옆에 있던 가신들도 고개를 돌린 채 어깨를 흐느꼈다. 아, 도망다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너무나 폐를 끼치는구나. 장차 무엇으로써 그대에게 이 은혜를 갚을꼬. 계자추는 여전히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저는 공자께서 귀국하실 날이 오기만을 빌 뿐입니다. 이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계자추. 본명은 계추다. 자는 후일에 붙인 호칭으로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다. 계자추는 산서성 북쪽의 계후라는 지방의 면상에서 태어난 사족이다. 면상은 산간마을이라 면산으로도 불린다. 일찍이 큰 뜻을 품고 면산을 떠나 진해 수도 강성으로 향하던 중 명망이 자자하던 공자중이가 포읍에 거처한다는 소문을 듣고 발길을 돌려 포읍으로 들어가 가신단에 합류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을 했다. 그래서 좀처럼 중이라든가 호원의 눈에 띄지 않았다. 무명의 가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중이의 눈에 계자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백정마을을 떠나 유랑길에 오르면서부터였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계자추가 나서서 해결하곤 했던 것이다. 계자추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여 중이에게 바쳤다는 일화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자신의 은공을 드러내지 않는 계자추의 성격을 극단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당시의 일을 소상히 기록한 사기나 춘추자 시전, 국어 등에도 계자추가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였다는 일화는 없다. 다만 장자의 도척편에 계자추는 충성이 지극한 사람이다. 자신의 허벅다리 살을 베어 배고픈 주인을 먹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계자추의 이 행적을 단순히 허구라고 단정짓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 계자추의 성격상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자의 서술된 이 일화는 중이 일행이 제나라로 가는 도중에 겪은 고통과 시련이 얼마만큼 참담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전형이다.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주인을 먹인 계자추의 지극한 충성심에 감동하여 한바탕 울음을 터뜨린 중이 일행이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데 뒤늦게 조쇠가 그곳에 당도했다. 호모가 조쇠에게 자리를 내주며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처럼 늦게 오시오?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채여 발이 찢어지는 바람에 빨리 걸을 수가 없었소이다. 조쇠는 이렇게 대답하곤 등에 맨 짐에서 고기포를 내어 중이에게 바쳤다. 중이가 처량하면서도 안타까운 음성으로 물었다. 그대도 배가 고플 텐데 어째서 먹질 않았소? 조쇠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라고 왜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어찌 주인을 저버리고 저 혼자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호모가 위주를 돌아보며 놀려댄다. 저 고기포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모두 내 뱃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위주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중이는 고기포를 나눠 조쇠에게 먹으라고 내주었다. 조쇠는 고기포를 실처럼 가늘게 찢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씩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중이는 그러한 조쇠의 행동을 보고 더욱 감탄하였다. 제나라로 가는 길이 그다지 의미가 없지는 않구나. 진정한 충신은 시련에 처했을 때 드러난다고 했던가. 계자추의 충성심이라든가 조쇠의 의리 등은 백정마을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몰랐던 일이었다. 아, 나는 행복한 사나이다. 다시 일어나 걷는 중이의 발걸음은 전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